자, 안녕하세요.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선덕여왕이 미리 알았다고 이렇게 사전 예지해서 알았다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 맨 처음에 모란꽃에 대한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이제 옥문지. 어떻게 보면 처용설화와 더불어서 가장 음란한 이야기 19금, 29금, 39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야리한 이야기. 그래서 신라의 성풍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화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선덕여왕 5년 636년 5월 1일이에요. 영묘사도 선덕여왕이 창건한 사찰이거든요. 지금 흑륜사 자리입니다. 경주 톨게이트에서 나가면 바로 있는 흑륜사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창건할 거예요. 아마 영묘사는 저는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아마 진평왕계와 관련되는 왕실 사찰이었. 왕실 사찰은 뭐 당연한 거고 그들만의 추모 공간. 그러니까 현충원 같은 게 있었던 거고 현충원 말고 자기들끼리 하나를 더 독립시켜서 했었던 그런 추모 사찰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 영묘사 앞에 옥문지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대요. 그건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당시에 고신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 사는 데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통도사도 연못 메꾸고 뭐 절을 만들었다는 둥, 뭐 황룡사도 연못 메꾸고 절을 만들었다는 둥. 메꿀 때 다 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실 물 없죠. 좀 남겨놔야지. 그래야 이제 경관도 되고. 그래서 옥문지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겨울인데 개구리가 울었대. 그건 제가 음력 5월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일찍 일어나는 애들 충분히 우는 거 아니요? 아니 왜 음력 5월에 개구리가 안 울어야 되지? 몰라 3, 4일을 계속 울었대. 개구리가. 스토리에는 그렇게 나와. 옥문지에서 개구리가 울어. 사실은 중국에도 이제 옥문관이 있는데 거기는 허텐이라고도 하고 호탄이라고도 하는데 그쪽에서 옥이 이렇게 들어와서 옥문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지켜라 그래서 옥문이라고. 그렇게 잘 지키래 아무튼. 옥문 말하기도 힘들어. 잘 지켜. 그래서 옥문도 되고. 그래서 옥문이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연못. 그래서 개구리가 3, 4일 동안 계속 울었대. 그랬더니 여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람들이 다 이상해. 개구리 철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개구리가 울지? 이러니까 선덕여왕이 딱 듣고 알천하고 이제 필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가면 여근곡이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여근곡이 아니고 옥문곡으로 나옵니다. 옥문곡에 백제 군사가 매복해 있으니까 각각 1000명씩을 주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알천이 저 나중에 진덕여왕 때 그 섭정에 올랐던 그 알천입니다. 그 알천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정까지 나중에 진덕여왕 돌아가시고 나서 섭정까지 올라가는 거고. 전전 시간에 제가 잠깐 알천을 호린공이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호린공은 자장 아버지예요. 원래 무린공. 제가 자장에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들이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시정을 하긴 했는데 알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튼 군단을 거느리고 가서 각각 1000명씩이니까 2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갔더니 여근곡에 그래서 그쪽을 수색해서 쳐라. 그 여근곡에 있으니까 군사가 아마 매복해 있을 거다. 쳐라라고 했더니 건천 부산 쪽에 부산이라는 산 이름이에요. 한 700m 정도 되는 산 이름인데 백제 군사가 500명이 매복해 있었대. 그래서 걔네를 절단을 냈고 이게 중요한 게 백제 장군 우소라는 사람은 어디에 짱박혔냐면 남산에 있었대. 이게 건천이면 지금은 경주 안쪽인데 시군이 통합되면서 안쪽인데 옛날에는 경주 밖이에요. 그럼 군 영역이거든. 야, 저기까지 군대가 들어오고 남산에 진장 장군이 백제 군대가 이렇게 온다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금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장군 우소, 백제 장군 우소라는 사람을 죽였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국 사기에도 나와요. 지원군이 1200명이 있는 거를 또 오고 있는 거를 다 날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1700명하고 우소라는 장군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격퇴시켰다. 라는 게 스토리의 끝이에요. 저 스토리가 주려고 하는 거는 의미하는 거는
100% 확실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 백제는 무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직접 군단을 지휘하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은 여왕이라서 못 막아. 그러다 보니까 김유신을 대리기용을 하는 거고, 대리기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대리전에서 김유신이 무왕한테 이기느냐? 잘 안 돼요. 이게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이면 왕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김유신이 무왕보다는 아마 셌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쪽은 왕이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김유신이 밀리거든. 그래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저 이야기는 뭐냐면 왕은 왕궁 안에서도, 여왕은 왕궁 안에서도 군대에 대해서 훨씬 빠삭했다. 백제를 그냥 손끝으로 격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너무 나갔지. 그래서 신종원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동왕씨 2, 3, 4의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설마 백제 군사가 건천하고 남산에까지 들어왔겠느냐.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서울에 일본군이 지금 서울 남산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이거는 전쟁 상태예요. 완전 전시체제라니까. 저렇게 그냥 그리고 지금 1,700명이 수도까지 들어온 상황이에요. 1,700명이 그렇게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특공대였겠지. 뭐 김신조 지금. 김신조 1,700명이 온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고? 그거를 왕이 쉽게 말해서 전방이 다 뚫리고 그게 들어와서 왕이 직접 인지할 정도까지 됐다고?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전방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나중에 옆으로 옮겨진 사건이었을 걸로 추정 정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삼국사기는 한국유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상의 문제는 있지만 비슷한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영묘사라고 하는 진평한계 계열의 추모 사찰에서 그 예지를 해준 거지. 영묘사 개구리가 야 선동여왕 위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상의 음덕을 베풀어 주는 거야. 그래서 경고를 해주는 거야. 그걸 선동여왕이 캐치를 하고 군세를 막았다. 지금 스토리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1사 첫 번째 사건이 모란꽃 사건이었고, 그 모란꽃 사건은 모란꽃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의 대척 주제는 누구냐면 당태종입니다. 중국이고, 지금 두 번째 사건에서 이 개구리 사건은 백제입니다. 백제.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태종의 생각을 간파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여왕의 어떻게 보면 신격화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선동여왕이 백제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고구려한테도 두드려 맞고 그게 동네 북인데 무슨 놈의 신격화를 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종모랑 김춘추 걔가 했을 걸로 저 같은 사람은 추정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동여왕이 누구랑 똑같은 캐릭터냐면 선동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알천이 섭정으로 잠깐 있다가 이때 자기가 괜찮았으면 했겠지. 그러다가 김춘추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춘추는 이렇게 계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고려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아니 조선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공민왕이 있고 우왕, 창왕, 공양왕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끊고 요 공양왕한테 양위를 받는 게 누구냐면 이성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돈의 자식이다라고 이제 우기면서 요렇게 내가 이성계가 내려간다. 공민왕에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이성계 쪽에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종묘에 가보면 이렇게 양옆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긴 건물 중에 하나가 종묘인데 왕들이니까 누구를 앞에 놓고 뒤에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신라에서 저랬으면 난리 난다. 진짜 이거 뭐 엄청 갔을 거야. 신라는 992년이나 가니까 이렇게. 그런데 특이하게도 종묘에 공민왕 진영이 모셔져 있죠.
그래서 공민왕을 계승하는 것처럼 공민왕도 역사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초반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것도 이제 기회 되면 제가 또 공민왕 또 잘 압니다. 제가 박사 논문으로 자장을 썼기 때문에 선덕여왕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근처는 앞뒤로 다 파는 거거든요. 나옹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공민왕 때 왕사가 나옹이에요. 그래서 그 공민왕 주변 인물들의 다 잘 알아. 다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민왕이 잘했어. 그리고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돈은 속퇴하고 나서 그렇게 뭐 가정을 이루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출가한 상태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왕이 당신이 속퇴를 해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케이 해서 속퇴를 한 거야. 근데 뭐 그게 문제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정치도 잘했어요. 그리고 공민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돈이 야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처음에도 했는가 봐. 그래서 면죄부를 써달라고 그래요. 맹약.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각서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이겠다. 뭐 있었는가 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신돈이 공민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그거 잊었냐 이러면서 증서 깐다로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소송을 했으면 이겼을 건데 그때는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야 그런 게 어딨어. 우크라이나처럼 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뭐 다 핵만 그쪽으로 날리면 다 보호해 줄게. 그래놓고 지금 미안하게 됐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나 좀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화이팅!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 지금. 비슷해 이게. 그래서 너무 강자한테는 약속이 안 통합니다. 지키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각서가 있었던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도장도 찍고 뭐 복사도 하고 스캔도 하고 다 했는가 봐. 웃기고 있네. 그 주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살 됐다고 나와. 이렇게 해서 신돈이 제법 정치는 잘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돈 때문에 신진사대부가 급격하게 큽니다. 자기가 승려 출신이기 때문에 불교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서 신진사대부를 올려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진사대부가 집권하고 나서는 신돈은 승려 출신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비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도 비판당하고 유교 쪽에서도 비판을 당해. 그래서 신돈이 완전 양쪽에서 쌍욕을 먹고 공민왕에게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어디 누가 지원해 줄 만한 사람이 없지. 이게 쉴드 쳐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한미한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 자체가 굉장히 한미해. 그래서 한미한 사람이 집권을 하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2번 있었어요. 그게 한 번은 신돈이고 한 번은 민비예요. 민비. 명성황후 민비. 근데 명성황후는 죽은 뒤에 얘기니까 그거는 뭐 그렇고 민비는 완전히 무슨 나라를 골로 가게 했고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골로 가게 한 거고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건 뭐 100%입니다. 그리고 신돈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해줬잖아. 조광조는 왜 죽었는가? 잔소리해서. 왕한테 한두 번 얘기를 해야지. 왕이 싫다잖아. 위에 놈 잔소리도 싫은데 밑에 놈 잔소리가 가당치 하겠냐. 그리고 왕이 잔소리를 들어봤겠어? 그리고 공민왕 같은 경우 재위기간이 긴데 신돈도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조선 같았으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잘 됐으면 사실은 조광조 같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 신돈이에요. 굉장히 바르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천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올바름으로 승부를 하려고 해요. 합리적인 걸로. 그렇지만 결국은 다 욕먹고 끝났다더라. 그래서 싫다는데 노국공주한테 꽂혀가지고 그 영전공사라고 그거를 국고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노국공주 추모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집트에도 제가 가니까 앱세수스 장제전이라고 진짜 무슨 그 추모 공간이 왕 추모 공간이 거의 궁급이에요. 돌로다가 만들었는데 야 이렇게 돈을 갖다 부어서 이게 견디겠나?
국가가 견디겠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노국공주 영전공사라고 나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다 반대하거든, 신하들도. 그랬더니 왕이 막 노발대발하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이렇게 타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이 쑤신 거지. 당신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얘기했다가 날라갔지. 그래서 무슨 교훈을 가지냐면 이게 꽂힌 일에는, 권력자가 꽂힌 일에는 일단 다물어야 산다. 그걸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분신 마술이지. 이렇게 몸과 목이 분리되는 그런 마술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민왕도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말년에 가서 개판됐거든요. 그 덕분에 나중에 자재위한테 죽게 되거든요. 기록에 고려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재위가 자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호위무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경호원. 그런데 걔네한테 죽게 되는데 공민왕이 밤에 이렇게 술 먹고 자다가 죽는데 결국 죽는데 그때 칼을 얼마나 세게 찔렀냐면 뇌수가 벽에 튀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찌른 게 아니야. 마구 난자질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리고 여기를 찌르지 이거 안 찌르는데 근데 여기까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확 순두부가 막 빨간색 순두부. 죄송합니다. 저라고 다 살릴 수는 없었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뭘 어떻게 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려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잘했다가 상태가 메롱이었고 그 메롱인 걸 이성계 계열에서 공민왕의 권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초반에 조선이 좀 구테타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공민왕을 밀어 올린 게 있고 선덕여왕은 처음부터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공민왕은 처음에는 좀 잘했다가 이렇게 간 거고 사람이 집권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진 거고 선덕여왕은 처음부터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런데 김춘추 입장에서는 진덕여왕은 약간 계열이 또 달라요. 선덕여왕하고 달라. 이게 서로 사촌이잖아. 그래서 이쪽을 계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태가 메롱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권위를 비리는 나도 메롱이 되거든. 그러니까 선덕여왕을 계속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선덕여왕 김춘추계에서 선덕여왕 추모 작업이 있었던 거야. 그게 선덕왕 직위삼사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서 선덕여왕은 당태종도 간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군대도 얼마든지 물리치죠. 안에서 뭐 다제. 그리고 선덕여왕이 특이한 종교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불황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덕여왕이 창건한 절이 영묘사도 창건하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충목탑 쌓았고 불교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선덕여왕이 기록에 나와 있는 바로는 그 근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절을 창건한 왕이에요. 그런데 황룡사 구충목탑 이러는데 이게 첨성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성조항고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성조항고는 무속의 신녀 중에 오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기서도 저 고자가 할머니 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면 다 할매야. 그래서 선덕여왕이 어떻게 보면 성조항고가 선덕여왕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정조의 별명이 만천명월 주인홍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개천에 모든 하천에 명월 달이 거기에 다 이렇게 달 그림자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 바로 나야. 정조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산이. 그래서 자기 호를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조선의 주인이야. 라고 저건 화엄사상입니다. 월인천강하는 그 화엄사상이거든요. 뭐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성조항고가 어떻게 보면 무속에서 칭하는 선덕여왕에 대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불교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무속, 풍류도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첨성대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죠. 왜냐하면 저게 별을 보는 유적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읽는 신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첨성대는 왜 산에 없는가?
모든 별을 보는 천문 관측소는 전부 다 산 위쪽에 있거나 그 다음에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그러니까 외부 빛이 없어야 별이 잘 보여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별빛이 흐린데 거기에 주변에 민가 불빛까지 있으면 안 보이죠. 그게 서울에서 별이 안 보이는 게 두 가지잖아요. 공기도 나빠졌지만 그 다음에 너무 밝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밝죠. 그래서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새벽에 가보면 별이 있죠. 그리고 높으면 당연히 잘 보이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첨성대가 위치한 데가 거기 번화가입니다. 옛날에 반월성 바로 옆에 계림 옆에 반월성 옆에 거기 번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 관측소를 압구정동에 세운 이게 도대체 지정신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의 정당성이 선덕여왕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첨성대의 모양은 수미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첨성대가 생긴 것도 수미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큐브 모양 이 두 가지가 수미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덕여왕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종교적 당위성을 계속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지. 왜? 현실에서 너무 약하거든. 맹점이 많거든. 그러니까 북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를 성공시키지 못하니까 뭘 하냐? 주체 사상을 강조하지.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됐을 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백제무왕만 안 만났으면 선덕여왕이 진짜 대단한 레전드급 왕으로 평가됐을 수도 있었겠다. 잘하면. 왜? 사람을 쇠뇌시켰거든. 사람들을 쇠뇌시키려고 했거든. 그런데 백제무왕을 만났고 대진운도 안 좋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깨져야 됐어. 그리고 당태종을 또 만난 거지. 진짜 대진운이 너무 안 좋지. 그래서 당태종은 워낙 잘난 사람이니까 모욕해. 그냥 야 너네 왕 바꿔. 군사꾸로 갔다가 왕 바꿔. 그 왕도 너네 안에서 바꿔가 아니고 내 조카 보내줄게. 내가 조카. 너네 그렇게 사람 없냐? 내 조카. 야 이게 뭔 외교적인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당태종은 그렇게 해도 돼요. 원래 성격도 그런 사람이고 업적이 뭐 대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 선덕여왕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을 썼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3사 이거는 삼국 사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삼국 유사에만 나옵니다. 삼국 유사에만 나와.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선덕여왕이 병 없이 아무 일이 없는데 무탈할 때 대신들한테 얘기했대. 내가 언제 죽어? 날짜를 고지하는 거예요. 큰 스님이야. 나 그때 간다. 날짜 정했어. 야, 나 그때 간다. 그리고 그때 내가 갈 건데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 제석천이 사는데요. 제석천 신앙이 진평왕 때 천사옥대 때도 한번 나오더니 이게 제석천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리천에 장사 지내달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선덕여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냥 그때 비담 염종에 난 때 난 과정에 그냥 병사로 죽었거나. 근데 여기 보면 그 가능성이 조금 보이지. 병이 없이 무탈할 때.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가 거기에 의미적으로 약간 들어있는 거예요. 병이 없이 무탈할 때 고지는 했고 나중에 병이 있어서 죽었는갑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찾는 거라니까. 이게 고대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몇 개 없어. 그래서 이게 신기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자료를 맞추다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료가 몇 개 없으니까 아구들을 가지고. 그래서 병이 없이 무탈할 때 왜 하필 병 얘기를 저렇게 강조했느냐? 죽었을 때 병이 있었는갑다. 그래서 병사가 타당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비담 계열에서 치고 내려왔을 때 죽었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김유신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비담 쪽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김유신, 김춘추계가 죽였을 수 있다. 세 개 설정을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병이 없을 때 내가 언제 죽을 걸 예고했다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김유신, 김춘추는 죽이지 않았어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 득을 제일 많이 보는, 저 기록에서 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언제나 우리가 범인을 추론할 때 이득 보는 놈이 범인이다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거든요. 저 이야기를, 저걸 약을 막 팔고 댕긴 집단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추론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걸 통해서 일말의 혐의가 걷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김춘주, 김유신계가 혐의가 걷어지는구나. 그러면 저 약을 판 사람은 누구냐? 비담계가 저거를 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비담은 죽었거든. 비담은 날아갔거든. 반란으로 해서 다 정벌됐으니까 이건 끝이거든. 아무리 귀족제 사회고 혈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반란은 날립니다. 반란은 못 참습니다. 반란은 못 참어. 저쪽에서 죽이려고 칼을 빼고 들은데 그거를 살려줄 수는 없죠. 아무리 신분이 있고 그게도 그건 안 되지. 저게 이제 김춘추계가 저렇게 약을 적극적으로 팔았다는 건 뭐냐? 보냈다는 썰이 상당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정조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에 이런 야사 같은 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노론 쪽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죽인 거 아니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뭐 공식적으로 저는 안 죽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뭐 김조순 계열 뭐 이쪽에서 죽인 거 아니냐 어쩌고 얘기들은 하는데 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해경궁 홍씨가 엄마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엄마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겠지. 엄마가 있는데 아들을 죽이는 게 쉽지 않거든. 엄마도 그쪽 패거리거든. 해경궁 홍씨도 그쪽 패거리거든. 그런데 엄마가 그걸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는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는 있어도 엄마 죽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엄마가 아들 죽이는 거 조선에서는 진짜 무진장 어려운 일이에요. 조선에서는 쉽지 않아.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살아있는 한은 그게 쉽지 않았을 거다 라고 추정을 해요. 몰라.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김춘추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춘추, 김유신계가 죽였다라는 썰이 돌아다니고 있었는갑다.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 고지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사를 자유롭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랑 지금 말이 맞는 거지. 나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아구가 맞지? 이렇게 아구들이 맞는데? 그래서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고 하니까 언제 선동명이 죽냐면 647년 1월이거든요. 비담의 남진이 정리되기 전에 죽어요. 1월 8일인가 뭐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래서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예요?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야 이놈아.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수미산이 어디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수미산을 알면 되겠네. 수미산이 어디예요? 이랬더니 낭산이다. 낭산 꼭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경주에 오악이 있는데 중앙에 낭산, 동쪽에 토암산, 남쪽에 남산, 그 다음에 서쪽에 선도산, 북쪽에 금강산. 이 세 산은 사실 굉장히 성스러운 산으로 나중에 진덕여왕 때 기록해 보면 이게 뭔가가 좀 있어. 뭔가가 있어요. 특히 남산이 좀 땅값이 높지. 이유는 뭐냐면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낭산에서도 남쪽에 장례를 지내라 라고 돼 있거든. 신라 임금들 무덤 중에서 주인공이 100% 이거는 확실해요 라고 밝혀진 게 선덕여왕릉, 그 다음에 저 괴릉, 원성왕릉 정도가 알려진 거고 나머지는 다 추정릉입니다.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위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낭산 꼭대기 쪽에 묻었다, 남쪽에 묻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낭산을 알면 그중에서 왕릉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선덕여왕릉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파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파도 증거가 안 나옵니다. 왜? 다 장사 끝났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만 있습니다. 흙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상황이. 그래서 이 랑산에 어디다가 묻으라 그랬냐면, 중앙에 어디다 묻으라 그랬냐면 남쪽에. 남쪽이 양재 바른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무덤을 쓸 때 양재 바른데 쓰잖아. 그렇게. 그래서 랑산 중에서 남쪽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지목하고 한 거지. 내가 언제 죽는다? 그 다음에 낭산의 남쪽 봉우리 쪽에 묻어라. 지금 선덕여왕릉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묻으라 하니까 뭐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묻었어. 부처님도 그렇고 큰 스님들도 조사 스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실 때 자기 수명 포기라고 하는 겁니다. 수명에 밀려서, 죽음에 밀려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죽음을 극복했지만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깨달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극적 존엄사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는 존엄사가 불가능해요. 신이 너에게 목숨을 빌려준 거야. 쉽게 말해서 부여한 거야. 네가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고, 불교는 그에 관계가 없어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스로 자기가 고지를 하고 그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살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존엄사 문제가 터졌을 때 종교적으로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큰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더 건강해지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존엄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6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다 넣어야 국민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는 뭐 국민연금은 됐고, 국민연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만 메꾸는데, 2065년이면 재수 없으면 이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가 예산 전체, 1년 국가 예산 전체가 글로 들어가야 국민건강보험이 유지가 돼. 왜? 연세 드신 분이 엄청 많고 지금 너무 이렇게 자기 부담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게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불어난다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니, 통계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존엄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 못 들어봤어. 90 넘으면 산 거나 죽은 거나 똑같대잖아. 물론 그거는 90 넘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저만 같아도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해.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돈이 해결을 못 해줘요. 돈이 아주 많으면 해결이 되면, 90 넘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사실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이게 죽음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거를 윤리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 도리천의 장사를 했대. 그러니까 임금이, 선덕여왕은 자기 죽음을 예언할 정도로 깨달은 사람이었고, 인지하고 내가 그날 끝난다, 이렇게. 멋있지? 근데 그래. 지금도 뭐 거의 예언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뭐 말기 암환자 대충 언제, 저는 치매보다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암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암은 정리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석 달 삽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조금 이렇게 제대로 살고,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고통스럽던데. 그래서 그렇게 빨리 정리해버리면 그것도 뭐 치매보다는 낫겠다. 암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 치매보다는 나은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저렇게 만약에 자기 갈날을 알면 정리하기 좋겠지. 그래서 저렇게 해서 어딘지 몰라서 랑산, 거기다 꽂으니까 거기가 수미산이야 라고 해서 묻어줬대. 그랬는데 문무왕 때 679년에 그 낭산 남쪽에 사천왕사가 들어서지. 신유림에 사천왕사가 들어서지. 그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김인문 사건과 관련되지. 김인문이 당나라가 신라를 수군으로 모신만을 보낸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의상대사한테, 사식을 넣어주러 온 의상대사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의상대사가 쪼로록 와가지고 결국 신라 조정에다가 얘기하잖아. 문무왕한테 얘기를 해줘. 50만이 쳐들어온다는데요.
근데 뭐 방법이 있나? 어째? 어쩌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서 또 누가 얘기했대잖아. 가장 유쾌한 스님.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유쾌한 명랑 스님이 나타납니다. 이 스님은 집에 우물로다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막 우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신통술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우물 타고 참 온다는 게 참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건 슈퍼마리오밖에 없거든 진짜. 몰라 이게 슈퍼마리오의 원조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물 집 우물로 중국에서 그냥 타운 포탈로 해가지고 집 우물로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야. 신통이 있어. 저 양반도 내가 잘 압니다. 저기 남간부인 아들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장 스님의 장조카예요. 자장 누나의 아들입니다. 자장 누나의 아들.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장 스님이 선덕여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밀착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김춘주가 들어서면서 자장계가 몰락해요. 그래서 자장이 저 평창 오대산까지 간다고 이게 밀려나는 거야. 그리고 자장계가 힘을 못 써요. 그때 자장계가 몰락했을 때 머리를 들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원효마 의상이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 공백기를 메우면서 자장이 계속 나갔으면 원효마 의상이 못 떴을 수도 있어.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가 비었어. 내 거 아닌가? 이러면서 원효마 의상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의상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면. 왜? 경주에서 황룡사에서 잡아야 되는데 부속사까지 그 오지까지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밀린 거야. 그래서 뭔가 사연들이 있어. 나중에 이제 의상 스님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해줄게요. 그런데 그렇게 밀린 상황에서 명랑도 친척이니까 내 조카니까 쉽게 말해서 자장의 조카니까 이게 안 돼요. 기용이 안 돼. 문무왕한테 기용이 안 돼. 김춘추한테 자장이 깨졌다고. 그런데 문무왕이 아들이잖아.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반적으로는 등용이 안 됐고 국가 전시 체제가 돼서 지금 당나라에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장율사를 누가 추천하면서 저 양반이 도수를 합니다.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인 이렇게 수인 딱 해서 수인 맺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천왕사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배 띄웠다는데. 그러니까 비단으로 채색으로 이렇게 해서 유가승 12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법상종 스님입니다. 유가 유식 그러니까는 현장 스님 계열의 이 술법하는 스님 12명과 더불어서 문두리법을 했더니 태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서해에서 걔네를 가미가제를 신풍이거든요. 신의 바람. 그 가미가제의 원조가 명랑 스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람으로 한번 날렸고 그 다음에 또 오만이 또 왔는데 또 날렸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강화가 체결이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토리가 일단락되거든요. 그래서 사천왕사가 그게 비술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그 사천왕사 출신 중에서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월명사 피리 불어서 저 달을 멈추고 뭐 이런 사람이 거기 사천왕사 출신이라니까 걔도. 그러니까 사천왕사에 뭔가 비법들이 있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천왕사를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사천왕사가 들어서는데 사천왕사가 얼마나 이게 약을 잘 팔았는지 그게 일제시대 때도 먹히잖아. 그래서 사천왕사 뒤쪽으로 사천왕사를 자르고 철기를 내서 사천왕사의 맥을 끊으려고 했다. 철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진계하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천왕천, 이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사천왕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사가 여기 들어서면서 랑산 밑에 사천왕사가 들어서면서 이 구조가 완비되는 걸 딱 보고 야 647년에 돌아가실 때 예언이 679년에 약 한 30년 뒤쯤에 맞은 거예요.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대. 그리고 이게 도리천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왕 중에서 전륜성왕은 죽은 뒤에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도리천에 제석천이 있는 공간이 있고 이거를 선법당, 묘승전, 요 안에 묘승전이 있고 선법당, 이게 이제 묘승전, 수승전, 승전 이렇게 화엄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이게 선현궁이 있고 이게 선법당. 선법당에 도리천에 총 33명의 신이 살거든요. 여기에 32명이 모이는 공회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석천이 살아. 이건 제석천의 왕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선덕여왕이 있어. 선덕여왕이. 그리고 또 한 명을 알고 있지. 마야부인도 여기 있어요. 또 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그게 김유신이죠. 김유신. 그래서 김유신과 선덕여왕이 다 저쪽에 있어. 사이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같이 있어. 아무튼 같이 있어. 같은 팀이야. 같은 계모임이야. 도리천 팀.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왕이 죽어서 도리천에 난다는 거는 김유신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전륜성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의 종교적인 부분이 완성되는 게 사실은 이 제3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3사의 약을 제일 많이 팔았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은 언제 죽었다라는 거를 선덕여왕이 예견하는 김춘추계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선덕여왕 직위3사의 세 가지 이야기는 뭐냐? 하나는 당태종을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하나는 백제의 군대를 격퇴할 수 있는 사람, 앉아서도 격퇴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음을 인지할 수 있는 깨달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는 뒤지게 집권한 뒤부터 두드려 맞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전륜성왕이었어요. 라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리고 그 전륜성왕이 결국 다 극복하려고 했었던 게 황룡사 구층목탑에서 나타나는 왜 그 다음에 중국, 오나라, 월나라, 뭐 응유, 말갈, 여적, 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예맥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탐락까지 해서 다 주변을 다 정복하려고 했다더라. 하지만 거기까지 다 못 가고 결국 돌아가시게 됐다더라.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를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아구를 맞춰서 한 집단은 아마 김춘추 계열이었을 거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선덕왕 직위3사 내용을 어느 정도 이상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진덕여왕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